과의 축구 경기가 시작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월드컵 공원 주차장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진입하려는 차들의 정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월드컵 대교도 강북방향 경기장 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고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역시 강북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양대교 강북방향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한강다리 중에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도 역시 강북쪽으로 밀려 있고 청담대교는 양방향 모두 밀립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산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목동교 부근 2차로에는 고정차가 있어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건너는 데만 45분 정도 걸립니다. 기존의 서부간선도로도 오금교에서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길게 밀려 있고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정릉터널 안에 3차례 고정차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점차 퇴근길 정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호법분기점 부근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월곶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시점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산막에서 일찍분기점, 남동에서 문화까지 밀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방면 흐름은 좋아졌는데 서울 방면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진출로 또 신월 일대로 정체가 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도 구리에서 판교 방면,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을 지나 청계터널까지 밀리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그 교통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지금 상암동이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다 전철로 또 와가지고. 네네. 아유 다행이십니다. 예. 지금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 축구가 8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조금 전에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장에 오셔갖고 손흥민 선수에게 EPL 득점왕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 훈장을 하는 거를 이제 운동장 한가운데서 해가지고 그 교통량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상암동 인근이 많이 밀린다. 퇴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보통은 청와대로 이렇게 불러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예술 쪽에 훈장 주면 문화예술 공연할 때나 전시할 때 줘야 되고. 그러게. 그러네. 첫 선례가 이렇게 되면 왜 누구는 축구장 가서 주고 왜 누구는 청와대가 없구나. 왜 용산으로 불러서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군인들은 이제 뭐 군대 그 막사로 가서 줘야 되는 거. 유격훈련 할 때 주든가. 뭐. 아, 그렇네요. 이게 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게 한 번 선례가 되면 또 그 코스대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기가 십상이라. 그렇습니다. 한 새벽 1~2시까지 그 개표 방송 하는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예, 4시 좀 전까지. 네네. 아이고. 저도 대선 때 새벽까지 개표 방송하고 다음날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눈 뜨고 집 일했습니다. 네. 나무에 물 주고. 아, 그러셨구나.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세고 나니까 지나치게 각성이 돼서. 자, 최 수석께서는 4.4.5입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당이 목표를 낮춰 잡고 읍소를 해야 그나마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4+1 됐습니다. 이러면 산 겁니까? 어쨌든 죽지는 4석이면 죽고 5석이면 그나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살았다고 볼 수 있나요?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렇게 한 거고 네. 후보나 당이나 네. 실제로 8석 9석 얘기한 거는 좀 과도한 거죠.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직시하고 사실대로 설정을 해서 국민들께 이런 처지고 이러니까 잘하겠습니다 하고 선거를 했어야죠. 그래서 전제가 8석 9석이냐 하고 소위 말해서 4석 5석 6석이냐 하고는 완전히 그다음에 캠페인 전략이나 선거하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설정이
후보나 당에서 네. 조금 잘못한 거고 또 또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서 바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뭔가 아직 기세가 등등한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선거에서도 그런 설정 자체가 조금 오만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네. 또 보여지는 것도 또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이 좀 일정하게 좀 높이 잡은 게 대선 패배로 인해서 지지자들이 많이 이완되거나 어차피 또 지는 건데 이렇게 이완될 것을 두려워해서 조금 높이 잡고 막 자신감도 더 보이고 이랬던 게 아닌가. 선거는 상대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심판자로서 국민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부양하는 게 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면 네. 그거는 그냥 나홀로 설정하고 나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혼자 하는 독창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있는 거고 심판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적절한 설정이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찍은 사람 다 나오면 이긴다. 이건 안 그랬죠. 맞죠. 다 나와서 최선을 다하면 0.7% 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네. 판단을 해야죠.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0.7%로 선전해서 졌다 하더라도 상승 요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집권한 세력 쪽은 상승 요인이 있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제 설정 주도권과 좋은 시간표들이 있는 거죠. 네. 여당한테는 그런 게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객관적으로 대선을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도 0.7% 차이로 지기도 어려운 선거죠. 그걸 전제하고 했어야죠. 지금 전략상의 오류가 특히나 너무 높은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다른 전략들이 따라서 좀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한 가지만 더 눈에 띄었던 게 광주 37.7%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뭐 한편에서는 이미 너무 그 당선자가 너무나도 예측되기 때문에 굳이 뭐 표를 안 찍으러 간 거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는 해석도 또 일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표정이신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80%와 30%대의 차이. 네. 이전 석 달 전 대선에서는 네. 82%였죠. 이거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마도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진폭이 심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덜 나오게 되는 덜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 과정의 요인들, 네. 동기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대선 패배라는 엄청난 충격으로 기운들이 빠져 있고 상처 있고 부상당해 있는데 대선 연장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장전까지 고갈된 체력에서 부상이 있고 투혼을 발휘해서 투표장이라는 그 전장까지. 거기까지 지지자들이 가고 하려면 네. 아주 좋은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과정이 과연 에너지를 주는 거였냐? 아니면 그 부상당하고 힘들어하는 상처받은 지지자들에게 이 기운을 뺏는 그런 과정이었냐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광주의 그 저조한 37.7%. 투표율이 전국적으로도 지지자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는 호남은 사실은 그게 이제 회초리를 들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회초리를 본격적으로 들진 않았지만 이건 신호일 수 있다. 신호일 수도 있고요. 예. 진짜 전남 광주는 뭐 온 도민 온 시민이 정치학 박사고 역사학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민주당의 회초리 들고 했을 때 광주 못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총선 출마했던 어느 후보가 문재인 대표 내려오지 말라고 삼보일배하고 말이에요. 전북에서도 그랬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 김정숙 여사가 대신 그랬죠. 노인정에 가고 막 이랬던 과정들 그게 회초리를 들었고 네. 또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또 압도적인 지지로 또 그랬죠. 다시 또 응원을 해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도 이번에 좀 예고된 것이다라고. 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보다는 민주당이 실책을 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민의힘이 보통 선거 때 항상 설화, 구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뭐 이런 자잘한 것들은 좀 있었지만 눈에 띄는 설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실패 요인들, 부정적 요인들을 나름 관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박완주 의원의 성비리, 그다음에 지도부 내분 뭐 이런 등등의 좀 부정적 요인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께서 네. 대통령이 잘못하고 집권 세력이 잘못하면 네.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국민이 힘드니까 네. 정권 초기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초기인데 또 당선인 시절부터 최저 기대치였거든요. 네, 기대치가 그게 조금 낮았죠. 회복되고 있지만 하여튼 역대 최저입니다. 현재 네. 스코어도.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걱정과 기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대가 그게 적극적인 기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대하는 그렇죠. 잘하라고. 제발 좀 잘해달라. 이게 있는 거거든요. 네. 걱정과 기대가 있는데 기대의 성격이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정권 정말 초기에. 마음이 들뜬 기대가 아니라 제발 나를 안 힘들게 하려면 좀 잘해줘. 이런 정도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쪽의 공천 과정이나 네. 강원도지사 김진태로 또 바뀌는 과정이나 뭐 사실은- 김은혜 유승민 저격수로 가서 하는 과정이나 네. 또 대통령이 출근 늦게 하고 또 뭐 음주했다고 뭐 음주했다고. 이런 거나 또 용산 집무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권 중반기였으면요 큰일 났어요.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초반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허니문 기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드러나고 네네. 이렇게 묻혔죠. 넘어갈 수 있었고 국민들이 기대와 걱정 사이에서 이게 너무 초기고 하기 때문에 기대 쪽으로 가면서 저쪽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왜소화되는. 사실은 실책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서 국민들이 좀 말하자면 익스큐즈 좀 봐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네.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실책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엄격하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부각되는 민주당의 이제 자세와 태도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어제 오늘 당장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들은 그나마 이재명 때문에 투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원욱 의원은 뭐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석현 전 국회 부위원장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생당사 뭐 등등등 해서 이재명 고문을 겨냥한 패인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 어떻습니까? 이 이재명 등판의 효과는 어땠는지 사실은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패인을 이렇게 묻는 것이 또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을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책임이야 이러거든요. 네. 너가 잘못했어. 예. 그런데 그 너로 지목받은 사람은 우리의 잘못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지. 여기로부터 이제 불행과 충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출마 자체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네. 내용적으로는 뭐 맞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주오는 열차처럼 네. 굉장한 충돌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특히 정치인의 말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고 네. 던져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지적이 해결에 대한 고민 없이 던지면 이제 이 감정의 포화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충돌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여의도에서 취재하신 우리 그 브리핑하는 기자분들이 얘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회관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당 전대 관련해서 선혁신, 선쇄신 후 전대론, 그래서 전대 연기론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신동근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오히려 좀 관리형으로 가다가 8월 전대를 예정대로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7월로 당겨서 조기 전대를 해서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된다. 두 가지 의견이 오늘 여의도 안에서 의사당 안에서 그냥 무더기 모여서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다. 예. 예. 땡기는 거나 미루는 거나 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비상 상황이고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바로 이어지니까. 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정치 스케줄이고요. 네.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은 환상의 정치 스케줄이에요. 네.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전당대회가 있고 네. 이게 딱 2달 간격, 3달 간격으로 딱 있으니까 네. 진 쪽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를 정말로 정교하고 네. 절제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이렇게 이것을 또 끌고 가고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심이 또 없어요. 네. 그래서 리더십의 부재 네. 네. 상태까지 얹어지면서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네. 측정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제 선거 이제 끝나서 네. 눈 뜨고 오늘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쏟아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신호탄에 네. 저는 불가하다. 그리고 또 친문 의원들도 네. 소위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했잖아요. 네. 지적을. 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사자가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네. 당대표 출마하신다고 그러고. 네, 감정적으로 아주 세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 것들은 하필이면 홍영표 의원이냐.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명분과 서로에 대한 예의와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냥 그냥 이해로 충돌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은 해석되어지면은요. 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뭐 조기 전대론이든 그 후 전대론이든 쇄신 후 전대론이든 전대 연기론이죠. 말하자면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정해진 룰대로 그냥 가야 된다. 8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민주당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네. 시스템을 그래도 갖춰온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어려울 때 이거를 흔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음. 땡기자고 하는 자와 늦추자고 하는 자를 정말 그거를 순수하게 볼 거냐. 그렇진 않을 그렇지 겁니다. 않을 거. 네. 국민들도 그렇게는 안 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 권리당원 예. 1인이 과소 대표됐다. 한 표가 대의원하고 60대 1이다. 네. 뭐 이거 교정해야 된다는 의원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흔들게 되면은 손해 보는 자와 이득 보는 자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더 갈등에 또 격화시키는 또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놓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합의된 룰대로 현재까지 합의된 일정대로 가는 게 좋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책임론도 거셉니다. 열성 당원들일수록 더 거센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나뉘겠죠. 예. 책임론만 지금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자는 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책임론이 제일 세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제일 세게 받고. 예. 박지원 책임론은 서브죠. 예. 그래서 이재명 책임론이 제일 크고 박지원 책임론은 두 번째예요.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또 박지원 책임론이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정치 입문하고 네. 공동 비대위원장 하면서 나름 자기 메시지 생산 능력과 또 이 스피커를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 윤호중 책임론보다 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양면이 있다. 양면이 그래서 있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박지원이 이 패한 책임이다라고 1등 책임론자로 놓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거죠. 어색하다.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메시지 생산 능력과 하여튼 스피커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당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조금 오히려 좀 고민해보는 그런 네.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강한 리더십이 생기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것 같고 리더십이 취약할수록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뭐 재보궐선거니까 바로 의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출마. 이게 논란은 있지만 결국 출마하게 될 거다. 아니면 뭐 지금 오늘부터 공격의 수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한 템포 쉬어가게 될 거다. 어떨까요?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네. 의원은 100m 선수처럼 이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도자는 또 마라톤 해야 될 때도 있고 네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m씩 끊어서 전력 질주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출마도 네. 100m 경기처럼 한 거고 네. 또 출마 이후에 전대도 또 100m 출발 라인에 서서 또 네. 전력 질주하는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는 출마는. 불가피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불가피하다라는 예측이고 의견이셨습니다. 자, 전대가 어떻게 치러질지 또 내일 모레 또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전국을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의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